저에게는 좀 안 좋은 습관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여유를 좀 어색해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2시에 토요일 2시에 이곳 인사동의 코트라는 촬영장에서 저희가 그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전에 사실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여유 있게 사는 거냐면 뭐 한 9시나 10시 정도에 만약에 제가 늦게 충분히 여유 있게 자고 일어나서 뭐 좀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연하기 전에 충분히 영양가 있는 것도 먹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2시인데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었어요. 그 이유를 이게 뭐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야 사실은 한 2-3시간 정도의 촬영이 든든한데 밥을 안 먹고 시간이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안에 이 밑에 편의점에서 저 혼자 컵라면하고 그 소세지 하나 그리고 삼각김밥 하나 그리고 꼭 바나나 맛 우유를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생수 하나. 그리고 그거를 먹고 10분 안에 강연장에 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밥 사 먹을 돈이 없는 게 아닌데. 그리고 계산을 이거 컵라면, 그다음에 삼각김밥, 바나나 맛 우유, 생수, 그리고 김치도 하나 샀어요. 종갓집 김치. 뭐 스폰 받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샀거든요. 종갓집 김치. 근데 사서 다 계산하고 보니까 식당에서 밥 먹을 거보다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럼 차라리 그냥 식당에서 밥을 먹고 좀 든든하게 먹고 오면 좋은데 나는 왜 이런 식으로 살지? 근데 이게 그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주 살아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을 인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저는 다 행성 같아서 자기의 삶의 습관대로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밥을 먹고 꼭 담배를 펴야지 편안한 사람,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갖고 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 똥을 싸면서 핸드폰을 해야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삶의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패턴대로 살아가요, 보통은 저희가. 근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이 안 좋은 패턴이면 어느 지점을 딱 돌 때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최근에 화성에 미국의 무인 탐사선이 착륙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큐멘터리 그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특정한 계절이 되면 계속 탐사선을 보내는 때가 있대요. 왜 그때 보내나 봤더니 그때가 화성과 지구가 가장 가깝게 있는 때니까 이때 가야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습관과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잖아요. 꼭 보면 문제가 생기는 그때가 있어요.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를 뭐라고 해요? 삼재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삼재인가? 또 어떤 경우는 아홉수래 올해. 근데 저는 그것을 삼재나 아홉수로 접근하기보다는 나의 패턴이 그대로라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의 패턴이 그대로라면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
비슷한 일이 벌어질 확률은 매우 높다는 거죠. 그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다른 회사로 가면 또 그런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지역에서 살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런 비슷한 문제가 또 생겨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헤어져서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여자랑 나랑 안 맞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독특한 삶의 습관과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과 겹쳐지는 어떤 사람과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게 문제화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인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인지하고 인식한 거예요. 아, 나는 여유를 두려워하는구나. 사람들이 쎄빠지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페이스풀하게 열심히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냥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은 행복하게 살려고 뭐 여유 있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충분히 사 먹을 돈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오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삶을 안 살고 자기 스스로를 되게 여유 없는 삶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면 뭘까? 제가 저에게 발견한 첫 번째 이유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문구여서 소개합니다. 뭐 하다고요? 게으르다는 거죠. 게으르다 보니까 그 삶에서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원래 돌아가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해서 부지런하거나 자기 삶에 대한 사랑이나 열정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사네. 내가 여유 없게 사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소중한 내 인생의 시간을 여유 있게 살고 싶어.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무슨 내 안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난 여유로워질 거야.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난 여유로워질 거야. 시어머니가 나와 이별하게 되면 내 삶은 여유로워질 거야. 우리의 자식들이 크면 여유로워질 거야. 지금은 애들이 너무 어려. 내가 은퇴하면 난 여유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뒤로 미루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이 안 되면요. 제가 보기에 나중 거기 가서도 인간은 비슷한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때는 그때 핑계가 있어요. 은퇴했는데 이제 몸에 힘이 없어.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맘만 먹으면 난 바로 해버리잖아. 운동? 나 바로 해버려. 근데 문제는 은퇴하고 나서 마음 먹을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도 힘이 있어야 먹는 건데 그러니 자꾸 삶을 뒤로 미루지 말고 그럼 내가 지금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데 시도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저의 숙제는 뭐였었냐면 아침에 좀 일찍 오고 쫓기듯 삶을 살지 말고 쫓기듯 강연을 준비하지 말고 쫓기듯 방송을 준비하지 말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왜 난 여유를 불안해하지? 그렇게 사는 자기 자신을 인식한 거예요. 뭘 하면서요? 컵라면을 먹으면서 핫바를 잘근 씹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죠. 넌 이렇게 계속 살길 원하니? 그럼 저희는 저희한테 물어봐야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전과 공전이 있고 우리의 삶에 패턴이 있다면 너는 이렇게 계속 살길 원하니? 근데 저는 아니야, 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
난 여유 있게 살고 싶어. 그래, 그러면 왜 여유 있게 살지 못하지? 그래, 그러면은 부지런해야 돼. 미인은 누가 차지한다고 했나요? 감독님들 다 남자니까. 미인은 여기 절인가요? 미인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예? 용기 있는 자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미인은 용기 있는 자가 차지하고 천국은 누가 차지한다고 했습니까? 천국은 누가요? 감독님 착한 사람. 2번은 어린아이. 부장님은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죽은 자. 죽은 자의 것이다. 감독님. 천국은 죽은 자의 것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독님. 천국은 죽은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고요, 감독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침노. 그 단어 자체를 감독님 처음 들으신답니다.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네이버에 쳐보면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근데 저는 그 말이 교집합이 있다고 봐요. 용기와 침노하는 자,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시도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남자잖아요. 그럼 저희가 미인을 봤어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미인을 보고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여자는 남자친구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너무 모자라고 부족하니 저 여자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저 정도 이쁘면, 저 정도 매력이 있으면 주변에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가 얼마나 많겠어. 근데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오히려 프로포즈하고 말했다가 괜히 딱지만 맞을 거야. 근데 방송을 하면서 미인인 분들을 이렇게 딱 몇 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의외로 저 남자친구가 없는데요. 남자들이 안 다가와요. 근데 또 제가 그렇다고 먼저 막 적극적으로 하긴 그렇잖아요. 그 말이 되게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건 여기서 말하는 건 남녀의 연애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기는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 그 삶은, 그 세계는. 나는 안 될 거야. 근데 이 두 말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용기를 갖고 시도해보는 자. 자,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김창옥 TV가 몇 개월 동안 영상이 못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도 찍고 저희 PD님이 그때 한 명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찍었어요. 편집도 그랬고 또 그분들이 되게 잘해줬고 근데 이게 한 개인이다 보니까 또 이따가 나갈 수 있고 뭐 이따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작진이. 근데 지금 이 모든 촬영을 이제 디지털 선우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스태프분들이 감독님들이 나와서 해주시는데 저는 오늘 여기 딱 오면서 너무 약간 좀 이렇게 된 거예요. 올라오면서 촬영장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촬영 장비하고 이런 규모의 제작진의 이 장비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니 내가 드릴 수 있는 제작 그 비가 있는데 이런 거는 안 될 거야. 내가 이 회사하고는 내가 하지는 못하지. 이 미인하고 나는 못할 거야.
그러니까 말도 못한 거죠. 아,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게 역량이 안 되니까. 근데 되게 용기를 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나올 영상의 퀄리티의 질이 아마 그전에도 괜찮았지만 지금부터는 훨씬 김창욱 TV의 영상 퀄리티가 괜찮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내가 그 삶에서 나오고 싶어요.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그 삶에서 못 나오는지를. 제가 이제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실 강연이 90%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에서 좀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제주도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희한하게 제가 그 승마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사를 청소를 하고 싶더라고요. 말똥도 치우고 말 이렇게 몸 브러쉬로도 이렇게 좀 쓸어주는 그 작업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흥미로운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궁금한 거예요. 말이 잘 때 서서 잘까 누워서 잘까? 근데 네 발 짐승은 눈을 감으면 자빠질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해서 그 목장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감독님들이 한번 맞춰봐 보세요. 말은 서서 잘까요? 누워서 잘까요? 네? 서서 잔다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두 분. 누워서 잔다. 제가 물어봤는데요. 어떤 말은 서서 자고 어떤 말은 누워서 잔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생의 말은 서서 잔대요, 대부분. 왜냐하면 말들이 되게 겁 많은 거 아시죠? 귀 크고 소리 민감하고 놀래면 지가 놀래는 스타일이에요. 등치는 큰데. 그래서 자, 초식동물이잖아요. 자, 그럼 야생에 사는 초식동물은 말이 아무리 커도 늑대나 사자나 이런 친구들한테 잡혀먹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네 발, 그리고 얘네들이 발이 길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긴 애들이 완전히 누운 채로 일어나는데 시간이 꽤 걸린대요. 근데 야생에서는 그 정도 시간이면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시간이래요. 그러니 보호받지 못하는 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말들은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니까 서서 잔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위험이 오면 얼른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바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장에 갔는데 어떤 말들이 자빠져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릴 적 태어날 때부터 사람 손을 탄 애들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사람이 받아주고 사람 손을 정말 많이 타서 이 말에게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자기를 지켜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 보호자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야생의 말에 비유하면 개념 없이 말인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거죠.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는데 얘가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감독님들 군대 갔다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5분 대기조 알죠?
5분 대기죠. 어떤 그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5분 안에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출동할 수 있게끔 대기하는 거예요. 저 군대에 있을 때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거든요. 휴가 나왔을 때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 깎고 있는데 김일성 주석 사망, 전군, 자원, 휴가 복귀.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했죠. 엄마, 부대에서 전화 왔어? 안 왔대요. 엄마, 오면 나하고 연락 안 된다고 해. 죄송합니다. 부끄럽네요. 그렇지만 그때는 좀 솔직히 제가 못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그래서 부대 복귀하고 봤는데 뭘 했냐면요. 저희가 염화강을 두고 북한하고 저희 있었는데 일단 자기 손톱 자르고 머리 잘라서 보관하는 걸 했거든요. 혹시 전쟁이 나서 유사시에 신원 확인한다고요. 그리고 항상 워카를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 때도 쪽잠을 자면서 워카를 신고 자는 거예요. 군복을 입은 채로. 자, 그렇게 자면은 잠이 안 되죠. 인생을 그렇게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때로는 일도 하고 밭도 갈고 사람도 태우고 우리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요. 일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쉴 때 여유 있게 쉬어서 회복하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경계하느라고 서서 자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우리 아버지는 장애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아, 우리 엄마는 나한테 사랑이 가득한 분이지만 아버지 문제 때문에 힘드니 내가 얼른 독립해야 된다. 내 위로 형제가 5이 있지만 이 사람네도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각계전투니 나는 뒤로 넘어지면 그냥 대가리가 까진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왜요? 우리가 살다가 그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그 사람도 자기 사정이 있어서 아, 이 사람이 나의 어떤 비빌 언덕이 못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실망을 하거나 섭섭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도 서서 자게 된 거예요. 나 지방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나 한국에서 여기 이민 왔는데, 나 전혀 모르는 분야로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누구도 날 지켜줄 수 없으니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엄마들도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아버지 없지?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응? 어디 다른 데 가서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얘기 안 듣게. 알았어? 엄마 없이 자랐다고 안 듣게 정신 바짝 차려. 라고 외부에서 소리를 들었거나 내부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공고를 나왔는데 음악대학을 들어갔으니 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나는 이거를 전공했는데 여기에 왔으니. 나는 여기 이민족 사회에 왔으니. 내가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에 사니.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에 사니. 지방 사람인데 서울에 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 작은 비빌 언덕, 그게 없다 보니까 내가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
항상 경계를 서는 게 습관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말처럼 서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들은요, 서서 자다가 아무래도 자다 보면 감각 기능이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서서 자다 자빠진대요. 꽝 하고. 그리고 그 꽝 소리에 놀래서 다시 자기가 벌떡 일어난대요. 아, 그게 나와 같구나.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만약에 있었다면 내가 뭔가 곤히 잠들어도 되게끔 나를 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충전되는 거거든요. 긴장하지 않고. 네. 근데 그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뭔가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오면 큰일 날까 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다가 보니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이 됐는데도 항상 경계하고 그것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편안하게 신발 벗고 자는 게 불편해지는 거죠. 항상 군복 입고 자고 워커 신고 자고 휴가를 가도 휴가가 아니고 휴일이 와도 휴일이 아니고 쉬는 시간이 되어도 진짜 온전히 쉬지 못하고 예전 과거에 그 습관에 이렇게 물들어 살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한테 아까 편의점에서 물었습니다. 창우가 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생각이니? 확실하게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할게요. 1번, 어색함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어색할 거예요. 사랑받는 게 어색할 거예요. 참 희한한 말이죠. 사랑받는 게 어색하다. 여유가 어색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어색하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렇게 팀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만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지원해 주는 게 어색한 거죠. 난 항상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과를 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의 무의식이.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받으면 난 성과를 못 낼 거야. 난 여유롭게 살면 성과가 안 나올 거야. 그런 불안함? 무의식적 불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성과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성과도 못 내고 사랑받는 것도 어색하고 여유로운 삶도 어색하면 뭐야, 난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잖아. 차라리 그냥 예전처럼 사주경계 서고 5분 대기조로 잠자고 그래도 그때는 성과는 나잖아. 일은 잘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계속 살아서 여유 없고 뭔가 잠재적 불안함이 있고 뭔가 평안의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대로 너는 계속 살래? 또는 너의 후배나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길 바라니? 그때는 단호하게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저의 삶의 후배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더라도 성과 내면서 사세요. 인생 짧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성과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시간의 질? 그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자는가?
나는 서서 자는 말인가? 나는 여유가 두렵고 늘 불안해서 서서 자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색하더라도 누워서 잘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의 보호자, 지지자, 그런 무엇의 어떤 대상이 그게 뭐 어떤 가치관이든 깨달음이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무엇이건 그 무엇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 가운데 우리가 또 그런 관계를 잘 맺어서 저희도 종종 누워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한 분이 아멘이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가끔 살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열등감이 되게 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은 자존심하고 자존감을 잘 구분 못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자존심은 쉬운 말로 하면 제 표현으로는 내가 잘났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장난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은 살다가 보면 나 되게 장난 아니었고 대단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때가 있거든요. 제가 여대 이제 몇 년 강연을 나가면서 여학생들의 고민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외모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학교 다닐 때 계속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제일 예뻐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대로 왔네요. 수천 명 있는 곳에. 자기가 예뻐요? 그 혼자나 둘셋 있으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있으면 또 몰라요. 근데 이제 전국구가 모이면 알게 돼요. 내가 그렇게 탁월하게 예쁘지 않다는 걸.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이 열등감이 제일 심하다는 통계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공고 나왔거든요. 이제 공고는 공대가 아니고 공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공고는 열심히 하면 6개월 안에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요. 근데 보통 마음을 먹지 않고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공부 못해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전교 1등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공부 못한다고 기죽지 않고 공부 잘한다고 거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회를 뭐라고 부르죠? 유토피아라고 불러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미스코리아 대회 마지막 파이널에 2명 올라가면 묻잖아요. 뻔한 거.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옆에 언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언니 담배 많이 펴요. 막 이러는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 언니를 별것도 아닌 걸로 깎아서. 그게 사람 마음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나 이대는 안 나왔지만 난 똥배는 나왔어. 이렇게 뭐라도 하나 캄프라치를 하려는 게 인간의 마음에 있어요. 네. 나 공부 못했지만 난 종교가 있어. 네? 나 사회적으로 힘은 없지만 나 자존심은 진짜 대단해. 근데 되게 이상적인 세계는 나보다 잘한 사람이 인정이 되고 나보다 잘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꽃을 질투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꽃이 예쁜데 내가 그 꽃의 수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수혜를 받는 거예요? 꽃을 보고 예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꽃 보고 얼마 못 가? 쟤네 잘렸잖아 이미. 나는 색깔은 없어도 나무야. 난 저런 꽃 같은 년들, 또 꽃 같은 친구들, 이런 꽃 같은 누가 젊었을 때 그렇게 안 예뻤던 년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 꽃을 질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게 내가 수혜를 받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안 좋아지면 나보다 잘하고 나보다 예쁜 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가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무시 많이 해본 표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무시,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있어. 어디서 사리를 틀고 있어? 무시 많이 해보면 얼굴 표정은 딱 티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면 무시라고, 나보다 잘하면, 나보다 돈 많이 벌면 저것들은 다 도둑질 해가지고 저 부자 됐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사실은 외부 세계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뭔가를 잘했을 때 인정이 안 되고, 내가 뭘 못하면 나한테 되게 가학적으로 아주 그 매몰차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한테는 되게 관용적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가학적인 사람이 있어요. 냉철하고. 여러분은 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데, 강사님 저는 남한테는 좀 관용도 베풀고 이해도 많이 해주는데 내가 뭘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는 되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매몰차게 나를 몰아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성향이 좀 있네요 라고 하는 분 손 한 번만 살짝 들어봐 주세요. 내리시고요. 강사님 저는 남한테는 매몰차도 저를 너무 사랑하는 여자예요. 저는 저에게 관용과 인내와 사랑, 용서, 자비, 온유 이거를 베풀지만 남편 이 새끼가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전 전기 채찍을 들러버려요. 그리고 그 놈의 종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이 계시네요. 그래도 여러분 네 분은 좀 희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요? 본인이 그걸 인지하고 인식도 하고 인정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수정을 안 하면 배째라예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손 안 든 분들, 사실 이분들이 가장 애매모호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고, 지가 누군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지를 인정을 안 하거나 지를 인정할 힘도 없거나, 그리고 어떤 분은 야 네가 묻는다고 대답해야 되니? 나 44,000원 냈어. 내가 왜 너 시키는 대로 손 들고 말아야 돼? 이따가 샤넬백이나 하나 살고 갈 거야. 아주 그냥. 자, 근데 뭐 우리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느 쯤에 있는가? 근데 제가 자존심이 되게 그 센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실은 이게 최악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어차피 자아 존중감이 낮으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존심에 방패가 생깁니다. 그냥 지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뭔가 보호해 줄 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소중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여러분 가방이 진퉁인지 짝퉁인지 알 수 있는 거는 언제 알아요? 비 올 때 알죠. 비 올 때 진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고, 짝퉁은 머리로 비를 피하고. 이게 특징인데, 인간은 소중하면 지키려고 하고요. 두 번째, 소중하면 스크래치가 나도 갖고서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소중하면 스크래치가 났을 때 더 아파하고 더 챙겨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내가 나에 대해서 소중함이 있잖아요. 근데 남이 나한테 잘못했건 내가 남한테 잘못했건 나한테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 괜찮다면 우리는 더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더 케어하려고 해요. 네. 근데 소중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문제가 생기면 정리하려고 해요. 이건 문제가 생겼고 스크래치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버려. 버려버려 그냥.
내 목숨? 내 삶? 아이, 버려버려.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문구가 뭐죠? 이번 생은? 이번 생은 뭐라고요? 망했다. 또는 이번 생은 글렀다. 그리고는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버려버려요. 관리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나중에 알았네요. 한 20대 후반에 나는 나를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난 거를 커버하려고 하고 그거 못난 것이니 다른 걸로 내가 그거를 만회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나는 나에 대한 소중함이 상대적으로 없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하면 인정을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하면 되게 비난하는 주의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그런 비난,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하고 힘들 때 못한 거를 막 나무라는 거는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네, 부모님에게 제일 많이 왔겠죠. 우리가 그런 상황일 때 또는 가족이 그런 상황일 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반응해 줬는지를 우린 봤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해 줬냐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어려운 상황일 때 되게 야, 괜찮아. 여보, 막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에? 그때 무슨 위기 때 그때 아버지가 엄마한테 여보, 그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한 걸 아이가 들은 집이 있고 우리 집은 될만 하면 안 돼? 올해가 삼재인가? 자축인묘 진사오미술래 아홉수네.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 이사를 가야 되겠어. 그때 뭘 받냐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가 본 책. 그리고 우리가 본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강의? TV.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모든 것의 총합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보기엔 좋은 언어에 노출되는 것이 전 좋다고 봐요. 인간은. 그러니 근데 여러분 이런 강연 한 번 듣는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여러분 고약 알죠? 고약. 고약 알아요? 나이 잡순 분들 고약 다 한다고요. 몰라요? 갑자기 몰라요? 아주 얍삽하시네. 자, 옛날에 고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검정색 그 껌 같은 거에다가 안에 노란색 그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염증 있는 곳에 발라주면 그게 열을 발생해서 염증을 빨리 유발해요. 그리고는 그 노란 것이 그 염증을 툭 따가지고 고름을 빼내는 거잖아요. 이 강연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강연이 우리의 마음에 열을 줘서 쓸데없는 것을 얼른 부풀어 오르게 해서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연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저렇게 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결정적 순간에 여기에서 들었을 때 난 그걸 듣고 바뀌었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저는 좋은 것에 인간이 많이 노출되는 게 좋다고 봐요. 지금 생각하면. 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은 틀린 게 없죠. 그래서 자꾸 좋은 거 보려고 하고 좋은 거 들으려고 하고 좋은 거 체험하려고 하고 그래야지 그게 지금은 아니어도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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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자기 안에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확실하거든요. 어제 제주도에서 강의가 있어서 사실 오늘 올라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원래는 다른 강연 내용이었는데 이동하는 중에 제주도에 같이 간 친구랑 얘기를 나눴는데 되게 그 친구하고 저 친구하고 교집합 같은 얘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로 사실 강연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열등감이 아까 있었다고 좀 그랬잖아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제 특징은 뭐였냐면 인정을 좀 많이 받고 싶었어요. 인정을 받고 싶더라고요. 예. 사람은 일을 많이 해서 억울한 게 아니래요. 인정을 못 받으면 억울해진대요.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거 자체로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뭘 해주지 않는다고요?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할 힘이 없으니까 남이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 엄청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날 무시한 사람하고는 다 관계도 끊고 싶고 섭섭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네.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또 되게 옹졸해져요, 그때는. 네. 그때 이제 사귀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피아노과 김태희. 아니 그냥 이름이 김태희요. 외모가 김태희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자기 부모님한테 소개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 친구는 예고를 나왔어요. 전 공고를 나왔고. 그러니까 자꾸 삐딱선을 타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다고 말도 이렇게 못해요. 아니 왜 부모님을 소개 안 시켜주는 거야? 나 한번 소개 좀 하고 인사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럴 만한 사이인 되잖아. 이러면 되는데 꿍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참다가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뭐 나를 소개를 안 시키는 거야? 응? 그렇지,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나이는 먹고 25에 대학 들어왔고 그냥 뭐 성악가니까 소개 안 시키는 거겠지. 제가 이제 경희대 나왔으니까 또 그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경희대 한의대였어도 소개를 안 시켰을까? 그래, 나 그냥 경희대 성악가니까 미래도 불투명하고 지금이야 뭐 학생 때 좋지만 뭐 졸업하면 뭐 그렇게 뭐가 탄탄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소개 안 시키겠지. 이렇게 해서 그 상대방을 막 쫄 수 있어요. 왜 쪼는 줄 아세요? 깊은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랑 뭐 헤어지게 되죠. 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인간관계 뭐 다 싸그리.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로 계속 코너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좋아진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소개하고 그 다음 것도 소개하려고요. 야구 선수 중에 장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근데 제일동포였는데 그 사람이 야구를 너무 잘하니까 일본에서 그때 당시에 귀화를 하라고 했대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이거죠. 한국은 70년 전후에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니까. 그때 일본 경제 제일 좋았고요. 그랬더니 장 선수가 귀환 안 하겠다고 했어요.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타자였거든요. 근데 왜 귀화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와다시와 한국인 데스. 무슨 뜻이죠?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너무 얄밉고 짜증나는 거예요. 어느 날 장 선수가 타석에 딱 섰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조센진 가라. 니네 나라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따라서 막 휴지도 던지고 그러면서 조센진 빠가야로. 빠가야로 뭐예요? 직역하면 바보인데 그게 의미가 한국의 바보일까요? 이렇게. 바보! 바보야! 이런 느낌은 아니죠. 조센진 빠가야로 뭐 이렇게 했겠죠. 잘 어울린다고요? 선생님 무슨 뱉는다고 다 말인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이 안 되니까 들어갔어요. 조용해지니까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는 타석으로 안 가고 관중석으로 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관중에게 딱 한마디를 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이, 와다시와 한국인 데스. 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트를 잡았어요. 투수가 던진 걸 쳤는데 장외 홈런이 됐어요. 그 사람이 1루, 2루, 3루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리고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귀 안 들리는 장애 있는 집에서 난 태어났다. 사실 그거는 그렇게 저한테 힘듦을 준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래, 우리 집 가난하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저를 비난하는 가장 큰 소리는 뭐였냐면,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안 좋다였어요. 우리 집은 이혼한 것보다 더 못한 분위기다. 나는 맨날 싸우는 집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 무기력함이 전 1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밝은 척을 했어요. 왜요? 밝은 척을 안 하면 그 슬픔을 계속 마주쳐야 될 것 같으니까. 어린아이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집안의 무게감을. 그러니까 계속 웃었어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야, 새치기 하지 마라. 야, 새를 치냐? 새를 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좋은 거예요. 계속 또라이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애들 걸어가면 전 덤블링해서 가고. 왜요? 특이한 짓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반응해 주니까. 사랑의 처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반응해 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잘한 일에만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못해도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주변이 그에게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아빠가 계속 정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나는 사랑받을 여력이 없는 거죠. 엄마도 너무 힘들고. 그 소리가 저한테 계속 있었어요. 조센진 빠가야로. 그 소리를 외쳤던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한테. 누가 그 소리를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에요. 사회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 첫 소리를 내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내 주변과 사회와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해요. 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 첫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별로 그 소리를 다음으로 잘 안 질러요. 왜냐하면 사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크나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난하는 사람의 첫 소리는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는 내가 그 비난하는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 나 뭐뭐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사이 안 좋다. 그래, 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나 공고 나왔다. 나 공부 잘한 적 없다. 그거를 딱 말하고 내 인생 타석에서 나는 멋지게 안타 한번 때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로 실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그 이후 10년, 20년 동안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다 좋아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제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강연이라는 게 어떤 강연이 전 괜찮고 어떤 강연의 자세가 좋다고 보냐면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이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성공담, 저 사람이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응원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야유를 받는 과정에서 경기에 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부모가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우리 딸 최고,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과정에서 자기의 인생의 타석에 선 사람이 있고, 반복되는 비난과 야유와 이런 걸 하는 데서 맨날 타석에 선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경기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 스포츠 같은 거, 야구나 축구는 돌아다니면서 하죠, 지역을. 그래서 무슨 이점이 있다고 그래요? 홈 그라운드. 항상 홈 그라운드에서 인생의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은 환경에서 게임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지지해 줬고, 엄마가 지지해 줬고, 종교가 자기를 또 막 지지했고. 대부분 여쭤보면 우리는 긍정적인 퍼센테이지보다 응원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야유를 퍼붓는 상태에서 자기의 인생의 타석에서 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결핍을 에너지로 추진력이 엄청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사랑은요, 폭발력이 초반에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결핍이 더 커요. 내가 인정받지 못한 거, 화난 거, 욕구 불만인 거, 그런 에너지가 훨씬 초반에 강력하게 빵 하고 자기의 삶을 추진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흔히 말하는 사회적 표현으로 성공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자기의 그런 결핍을 추진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추진력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 방향성을 상실한 경우 1번. 2번은 결핍을 에너지로 또는 나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애정에 대한 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진하는 우리의 경우들은 이상한 메탄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삶에. 네. 그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 경우와 그 친구의 경우는 행복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행복할 것 같으면 거기 가기가 멋쩍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미지의 땅으로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1번, 인간은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자존과 공존의 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바꾸는 게 되게 어색한 일이거든요. 네.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있지 않으면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하던 대로 해야 편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입던 대로 입어야지 편안해요. 그래서 콩쿨 같은 거 갈 때요, 예체능한 사람들을 보면요, 옷 화려하게 안 입고 가려고 그래요. 최대한 자기가 평상시 입고 다니던 거, 그냥 거기에 신경 안 쓸 거, 옷에. 안 그러면 그거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서 그 오디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는 그걸 자연스럽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100% 자연스러움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익숙해짐이나 길들여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뭘 발견했냐면요, 응원하지 않는 가운데서 힘을 냈잖아요. 거기에서 사업 성공하고 공부하고 뭘 했단 말이에요. 무관심해.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나 보여줄 거야, 나 정말 장난 아니라는 걸, 나 진짜 정말 나 잘 컸다는 거 보여드릴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그걸 근원으로 해서, 결핍을 근원으로 해서 돈 번 사람이 있어요. 결핍을 근원으로 해서 실력을 쌓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내가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성과가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게 있어요. 왜요? 이때까지 계속 메탄가스, 안 좋은 가스가 나는 어떤 그 결핍이라는 걸 주제를 태워가지고 내 삶을 추진해가지고 막 돈도 벌고 막 강연도 하고 막 유명해지기도 하고 뭐 누구는 뭐 자기 실력을 엄청 쌓았고 뭐 누구는 집안 빚 다 갚고 뭐 막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이제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일이.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 좋은 자리를 잘못 잡으면 두 가지로 되는데, 첫 번째는 극단적 쾌락주의자가 되든, 아니면 계속해서 행복을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기에 가면 저쪽 삶을 살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멋쩍머쩍해지는 거죠. 혹여나 결핍을 에너지로 쓰셔가지고, 무관심을 에너지로 쓰셔가지고 에너지 써서 그걸로 지금의 우리의 뭔가를 추진했어요. 돈도 벌고 어른도 되고 가정도 꾸리고. 근데 그걸 하려는 최종적인 목적은, 저는 뭐 너무 식상한 단어지만 행복이나 평안이라고 보거든요. 마음이 편안한 거, 종종 즐거운 거, 만족감. 근데 그게 불안할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도 된다는 거죠. 너도 가끔은 행복해도 괜찮아.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없어요. 너도 행복해도 괜찮아. 그 말은 오히려 더 행복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앞에 한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너도 가끔은 행복해도 괜찮아. 너도 가끔은 여유 있게 살아도 괜찮아. 행복을 너무 불안해하지 마렴. 여러분, 인간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 90입니다. 자기 무릎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몇 년이 남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샤넬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럭셔리의 반대는 천박함이 아니다. 럭셔리의 반대말은 흔한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랑받고 살건 이별을 경험했건 영향력이 있건 없건 외모가 어떻건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건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시간이 짧고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좀 케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아플수록. 그러니 사고로 접근하는 겁니다. 너도 이제는 가끔은 행복해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행복을 맛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맛본다고 야 행복 완전 좋다 이러지 않아요. 맛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맛보잖아요. 인간은 기억해요. 세상에 좋은 거를.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때 말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 너도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은요 오히려 더 역반응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그 한 단어를 붙인 거예요. 뭐예요 그게? 가끔은, 종종. 그래야 불안에 길들여진 마음이
안심하고 조심히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예. 갑자기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나 이제 고생 많았으니까 갑자기 나 이제 행복해져야지,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에게 결핍을 에너지로 여기까지 왔다면 너도 이제 가끔은 행복해도 괜찮다. 너도 가끔은 편안해도 괜찮다. 너도 가끔은 여유롭게 앉아 있어도 괜찮다. 라는 눈길로 바라봐주고 말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나온 슬로건은 웰 에이징이에요. 나이를 잘 먹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동안보다는 동심. 동안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동심. 그리고 희한한 건요, 아이들이 뭘 아는 줄 아세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애들은 예쁜 선생님 알아내거든요. 잘생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래요. 뭐 강사님 뭐 예쁘고 잘생긴 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가면 걔네는 이쁘고 잘생긴 거 교육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희한하게 이쁘고 잘생긴 선생님을 알아내요. 대부분. 그리고 두 번째, 젊은 선생님을 알아내요. 세 번째, 뭘 알아내는 줄 아세요? 나이가 많이 잡순 원장님이 젊은 척 하는 거를 제일 잘 알아내요. 나이도 많으신데 목소리만 애들아 그랬죠요 저랬죠요 이러면 애들끼리 야 속아들여! 원장님 애쓰시잖아 지금. 근데 나중에 정말 애들이 처음에는 예쁘고 젊고 모든 사람은 사실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정말 잊지 못하는 선생님상은 젊고 이쁜 선생님이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일까요? 어른인데 동심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선생님을 다 알아내요. 저분은 되게 어른인데 동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막 가리키려 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너무 동심이 있어. 그러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동안이 아니고 동심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나는 동심을 잃어버린 것인가? 동심을 잊어버린 것인가? 나에게 동심이 몇 살까지 있었지? 나는 어디에서 그걸 흘렸을까? 아니면 어디다 두고 잊어버렸나? 아니면 너무 힘든 세상을 살다가,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의 오늘 모임이니까 50, 60, 70세가 되시면 얼마나 많은 삶의 드라마 같은 파도도 있었고 난파도 당하고 그 산에서 죽을 뻔도 하고 정말 죽었다가 관뚜껑 열고 살아난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백전노장의 삶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60, 70, 80 어르신이 되면. 그러면서 나는 그 동심을 그때 거기에서 두고 왔나? 아니면 너무 어린 나이에 어른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린이로 있을 수 없었나? 라고 우리의 과거를 여행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는 어느 날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어른 역할. 너무 중요해서 소개합니다. 어른이 아니고 뭐라고요? 어른의 역할. 정서적 역할. 심리적 역할. 경제적 역할. 내가 너무 그걸 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나이가 지나 보니 나는 이제 어른의 나이가 됐고 할머니가 됐고 할아버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난 문득문득 너무 억울하고 아니면은 내가 애를 키웠네. 아니면 나는 나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 역할만 60년, 70년을 하다가 이 시간이 되어버렸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른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주시면 젊은 세대가 반드시 그 뒤를 귀감 있게 따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여력을 이제는 좀 자신에게 쏟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 명품도 입어보고 으리으리한 차도 타보고, 저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안에 뭐에 대한 반응하는 게 있는지,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빠로, 누구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내 사회적 역할, 종교적 역할로서가 아닌 그냥 순수 내 이름으로 그 여행을 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유 나 해외여행도 못 해봤어, 나 그냥 진짜 아득바득 살고, 나 진짜 나 이제야 나 돈 좀 해외 가겠어. 그럼 해외 갔다가 오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한국이 제일 좋아, 한국이 제일 좋아, 아이고 다리 아파 뒤질 뻔했어, 씨냐 내가 다음부터 가면 내가 미친년이다 진짜, 정말 아우 힘들어, 씨 그냥 아우, 그냥 노는 것도 젊어서 노는 거지, 그냥 아주 그냥 아프니까 그냥 다 지긋지긋하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여행은 해외여행이 아니라, 설령 해외 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해외에 가서 뭘 봐야 되냐면 내 살아온 인생, 내 안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 내 안에 억울해하는 내 인생, 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어른들에게 진짜 여행이라는 거죠. 여행사 광고 상품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느낌이. 근데 그 여행이 필요하고, 어쩌면 그 여행을 할 시간이 어른들에게는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체력 관리와 함께 나의 삶의 여행을 떠나는 게 후대에 좋은 유산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주고 집을 주고 땅을 주는 게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잘못하면 불로소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유산 말고, 아 나도 나이가 먹어서는 엄마의 저 모습대로 나도 도전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아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사실 그게 엄청난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남기기 어려운 유산인 것도 맞죠.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근데 그 나를 위해서가 가장 자식을 위해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 삶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럴 수 있죠. 강사님, 저는 제 성장 과정에서 어른스러운 어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어른의 역할을 했어야 했고, 전 용서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용납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남편이나 제 자녀에게 용서나 용납에 대해서 인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실수했을 때 저는 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정의롭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마음이 화하네요. 뭔가 마음이 스산하네요. 이 스산한 느낌으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게 좋은 걸까요? 좋지 않죠. 아무리 추워도 제주도에 매화가 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그런 느낌으로 삶이 저는 마감돼야 좋은 것 같거든요. 나이는 들고 육체는 쇠할 수 있지만 뭔가 내 안에, 내면에서, 뭔가 정신과 마음에서 화려하진 않지만 아주 뭔가 그 작지만 뭔가 그 매화꽃이 딱 피어날 때 그 느낌 너무 좋잖아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저는
어른들 앞에서 강연하는 자리인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른 세대는, 대한민국의 어른 세대는 대부분 본인이 하고 싶은 삶이나 하고 싶은 일이나 살고 싶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별로 저희 어머니는 50년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누구 때문에 살았다? 너희들 때문에 살았다.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너희 애비랑 이혼을 골 몇 번이요? 저희 엄마랑 숫자가 똑같으시네요 또. 엄마는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너희 애비하고 이혼을 골 100번 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50이 되니까 젊지만 젊지 않은 나이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정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걸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는 자연인이다가 잘 되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 이제 혼자라도 저 깊은 산에서라도 나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좀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여러분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나는 자연이다에 그 혼자 사는 분들이요 게으르게 사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제 나는 자연이다 다시 봐보세요. 도시 사람보다 훨씬 부지런해요. 그리고 엄청 좋은 거를 먹고 건강해지나요? 물어봤거든요. 거기 출연자 하시는 두 분이. 형님은 여기서 막, 이런 버섯, 뭐, 산삼, 뭐, 이런 거 먹고, 그래서 이렇게 암 낫고 건강해지신 거예요? 나는 자연이다에 그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이런 거 잘 안 먹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세요? 이거 팔아서 쌀 사. 그리고 두 번째, 나 저기 도시에 있는 가족들한테 좀 줘. 그리고 가끔 이렇게 친구들한테 오면 나 이게 친구들 주는 거야. 그럼 형님은 어떻게 해서 암이 나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서? 나는 송이를 많이 먹어서 좋아진 게 아니야. 송이를 찾아다니다가 운동돼서 좋아진 거야. 여러분 너무나 철학이 아주 정수 아닙니까? 나는 그 송이를 많이 먹어서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송이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운동을 이산저산 하면서 좋아졌고, 두 번째, 송이는 먹는 맛이 아니야. 어떤 맛이에요? 찾는 맛이. 그리고 마지막이 주는 맛이. 내가 이 힘들게 캔 송이를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거 어떻게, 그게 실존하는 정신의 영혼의 맛이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비싼 송이를 엄청 비싼 백화점에서 엄청 비싸게 먹을 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개념인 거죠.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이걸 찾아다니면서 운동하면서 암이 나았고, 두 번째, 나는 이것을 사람들한테 줘서 그들이 이것을 먹고 좋아하는 그것을 보고 난 좋아졌고, 세 번째, 이걸 발견할 때 기쁨이 더 크다. 그러니 나 이런 거 많이 안 먹어. 그리고 엄청 부지런하잖아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자, 어른들, 우리 모두 자연으로 들어갑시다. 다 가족 버리고 자연 어디 들어갑시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연의 정의가 무엇인가 합니다. 자연의 정의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산과 들이 자연이 아닙니다. 지금 강연을 제가 아까 시작했잖아요. 지금 아마 한 40분에서 50분을 말했을 거예요. 그쵸? 시간이 빨리 갔나요? 천천히 갔나요? 빨리 갔어요? 시간이 빨리 갔다는 건 사람들이 집중을 한다는 뜻이래요. 사람은 집중하면 시간이 빨리 간대요. 시간이 빨리 가는 현상을 뇌는 재밌다고 느낀대요. 그리고 그 순간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뇌의 부분을 지워버린답니다. 그러면 자연은 뭐냐? 산과 들과 바다가 아니고요. 내가 가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 내가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 내가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일. 그게 그 사람의 자연이죠. 그게 그 사람의 사랑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제 어머니 세대에는 자기의 자연과 자기의 사랑을 찾아서 살 수 없는 사회적 세상이었던 거죠. 전쟁 나고 돈이 없고 보릿고개가 있고 다 굶고 힘드니 여기서 누가 이런 걸 생각합니까? 그때의 최고는 뭐예요? 안정이거든요. 안정. 그래서 그때는 인사를 뭐라고 하셨어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식사하셨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진지 잡수셨어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제가 40이 넘었을 때 귀가 안 들리시는데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딱 3마디를 했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밥 먹고 차조심하고, 세 번째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전화세 나온다 얼른 끊자였어요. 이거 어른들 아시죠? 옛날에 꼭 전화하면 마지막에 야 전화세 나와 얼른 끊어. 그러면 이게 그 시대를 대변하는 거예요. 밥 먹으라는 뭐예요? 밥 먹으라는, 우리가 보통 인사가 안녕하세요잖아요. 안녕은 뭐냐면 평안하시죠? 별일이 없으시죠? 이 말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의 안녕은 뭐였냐면, 일상은 뭐였냐면 밥을 제때 먹는 거. 왜요? 그게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하게. 그게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애정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되게 일상적인 말인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계속 썼던 코드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밥 먹어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애정이 있어. 아버지는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아버지 세대는 사랑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았어. 사랑이 없었던 세대가 아니야. 오히려 애정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죠. 그 사회 때는 그 단어가 잘 안 쓰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러니 밥 먹어라. 차 조심해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른들의 세대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밥을 제때 먹을 수 있나? 그러려면 그 일을 해야지. 밥을 제때 먹게 하는 일. 그 안정감 있는 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안정감이 생겼는데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죠. 인간에게는 떡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이름이 무엇인지. 자기의 이름이라는 건 자기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소망을 담아서 보통 한자, 두자로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김창호, 창성해라. 잘 되라. 크게 되라. 구수로, 구슬처럼. 저희 누나 김미자. 그냥 장명서에서 5,000원 주고 지었답니다. 엄마가 그냥 딸들은 그냥 저 5,000원 주고 지어. 그리고 그냥 아들 이름만 뜻을 담아서 지었던 참 공정하지 않은 그런 세대를 또 어머니 세대들이 참 마음 아프게 사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름은 다시 우리가 지어야죠. 우리의 이름을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사랑을 찾는 것은 단순한 사랑 타령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 사랑을 할 때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안티에이징을 하는 게 아니라 웰 에이징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남편과 자식에게 너무 많이 간 사랑을 조금 접으셔서
그 지분을 누구한테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주는 거. 보통의 남성들은 수십 년 일을 회사에 그 지분을 너무 많이 줬을 거예요. 오로지 일. 가족도 없어요. 와이프도 없어요. 애도 없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없어요? 나도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가족도 없어. 나도 없어. 누구를 위해서요? 이 가족은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고 보니 나는 가족을 위해서 30년, 40년을 내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내 삶의 여행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노예처럼 살아왔는데 가족들이 나한테 고마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 클 때 뭐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버지, 저희 한번 놀아주신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너무 억울한 거죠. 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니? 난 나도 없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이 풍진 세상을 만나 답골공원 가야겠다. 왜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원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알아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내 공원인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아들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마, 아버지가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본인이 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혜택을 저 같은 이제 50이 된 사람들, 40대, 30대, 20대, 그리고 손자가 되는 아이들이 유산으로 받은 것 같다는 거죠. 자기의 꿈을 생각하고, 자기의 안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세상이 어렵다 해도 저는 한국인은 저력이 있고, 유전적으로도 뛰어난 민족이고, 자기의 사랑을 찾아서 글로벌한 성과를 내면서 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보다는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본인의 삶을 잘 케어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자신들을 보기에 너무 좋다. 그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른 세대 덕에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덕을 입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어른분들과 방송을 보시는 어른분들이 계시면 꼭 드리고 싶습니다.